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 참 잘 간다, 그죠? 벌써 5월입니다. 요약과정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좀 들어갈게요. 일단 우리 5월, 6월 이제 요약과정. 우리 수업은 2개월 단위로 수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11월, 12월에 이제 기초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기초과정. 근데 기초과정은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기초과정 수업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잘 참여를 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과정은, 열심히 안 하세요. 11월, 12월이면 아직 내년에 시험을 본다라는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거기다가 때가 때인지라 또 11월, 12월은 각종 행사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별로 열심히 안 하십니다. 뭐 수험생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그런 이제 시기를 보내시죠. 사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험의 시작은 그 올해, 그러니까 25년 1월부터다, 그죠? 기본 과정 역시 이제 2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수험의 전체 기간을 한 10개월로 봐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초과정은 그냥 어떻게 보면 준비 운동하는 뭐 시간이고, 본격적인 이제 수험은 한 10개월로 봅니다. 그러면 4개월이 딱 지난 시점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이제 그걸 나눠보면요. 한 5분의 2가, 그죠? 5분의 2가 이제 시간이 지났고, 지금 5분의 3이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요. 막판에 갈수록 더 열심히 하십니다. 정상인이라면요. 그죠? 내가 좀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면 막판에 열심히 안 하시겠지만 대부분 다 마지막에는 다들 열심히 하시죠. 그럼 전체적인 이제 수험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한 3분의 2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시다 보면 오히려 망칩니다. 그래서 천천히 차분히 그냥 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각오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수업에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올해 지금 5, 6월 이제 제가 우리 요약 과정은요. 아까 3, 4월이 이제 심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이 이제 요약 과정. 그 다음에 7, 8월부터 이제 7월부터는 계속 문제를 풉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제풀이, 되도록이면 더 많은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7, 8, 9, 10월은 계속 문제만 풉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과정이다. 물론 문제풀이 하면서 이론 정리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시기 전에 이론을 정리하는 마지막 과정인 이제 5, 6월 이제 요약 과정인데, 다행히도 뭐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 6월 요약 과정이 민법이 지금 9주가 나와요. 9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9주 수업을 다 할 겁니다. 다 하고, 오늘은 제가 미리 예고드린 대로 우리 민사특별법 중에서 마지막 남은 3개의 민사특별법이 있거든요. 집합건물법부터 해서 오늘은 그까지만 나갑니다. 그까지만 나갈 거고,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민법의 중요성은 이제 뭐 더 이상 제가 뭐 특별히 많이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민법이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 공부 철저하게 해주셔야, 그래야 2차 시험도 통과가 돼요. 그 점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보니까 1차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그럼 2차 시험만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민법 수업 들으러 오시더라고요. 요즘은. 왜냐하면 이제는 예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2차 시험이 이제 철저하게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다 민법에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2차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민법 수업을 들으러 나오시더라고요. 뭐 민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요약과정 9주 수업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 과정에 이 요약서에 대해서 제가 이 요약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시험은 결국은 객관식 문제풀이 싸움입니다. 결국은 누가 문제를 꼼꼼하게 많이 풀어보느냐,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뭔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요약서를 이제 만드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대한 내용을 많이 요약해서 간략하게 도식화 시켜 놓는, 그러니까 표 형태로 그냥 주로 나와 있는 그런 요약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요약은 물론이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이렇게 요약서에다가 다 옮겨 놓는 또 그런 방식이 있을 거예요. 전자의 방법은 요약서가 일단 얇아요. 아까 말씀드린 전자의 방법은요, 요약서가 아주 얇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요, 그 전자의 방법의 단점이 요약서가 얇으니까 이제 일단 수험생들이 좋아는 하세요. 일단 얇은 책, 또 책이 조금 사이즈가 좀 이렇게 크기가 또 작고 하면 더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손에 잡힌다면서. 뭐 한 손에 잡혀서 뭐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손에 잡힌다고 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요약서하고 기본서하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때, 뭔가 이제 찾아보실 때 그게 요약서를 가지고 찾아봐야 될지 기본서를 가지고 찾아봐야 될지 그거 자체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 자체가 시간 걸려요. 문제 풀다가 찾아보실 때요. 그래서 제 요약서는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다 실어져 있고요. 심지어 기본서에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약서를 보시다 보면 일단은 가독성은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팍 이렇게 잘 안 들어와요. 그 가독성은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후자의 방법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실 때 요약서만 가지고 그냥 바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약서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요약서의 양이 좀 많고요, 가독성이 떨어진다라는 점은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방법이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요, 100% 민법은요, 뭐 다른 과목은 아예 법령만 시험에 100% 법령만 출제하는 과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민법 시험은요, 100% 법령에다가 플러스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그냥 법령을 무시하고 이 법령에 있는 문구가 그대로 시험에, 판례에 있는 문구가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법령에 있는 이 법규정 문구가 그대로 출제되는 거고, 다만 이제 시험에 틀린 지문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와 서술어만 바꿀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문구 자체에 익숙해지셔야 돼. 문구 자체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은 내가 대충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막상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조차를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더라도 이 문구 자체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최대한 제가 이제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들은 굵은 글씨와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와 밑줄이 없는 부분은 이건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당히 아마 분량이 줄어들 겁니다. 다만 다른 것들도 우리 법이라는 게 논리학입니다. 그래서 서로 전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조문 하나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게 있고요, 거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되는 것들은 줄이 꺼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시험을 위한 자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굵은 글씨와 밑줄이 꺼져 있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제 수업에는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수업에는 이제 굳이 기본서는 가지고 오지 않으시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로 단권화를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단권화라는 게 하나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푸시다가 뭔가 찾아보거나 그 다음에 거기다 정리를 할 게 있으면 이제 요약서에다가 찾아보고 정리를 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또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 문제에 여러분 나눠드리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제 유튜브 채널에 그 해설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입니다. 최쌤랜드라고요. 어떤 분은 이 최쌤랜드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쌤이라는 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선생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쌤랜드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제 들어가시면
새로 오신 분들 아시겠죠? 예, 거기 가시면 이제 문제 해설 강의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부분들, 그 강의들도 다 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짓을 하는 거니까 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좀 섭섭한 이야기 하나 하면 좋아요 잘 안 누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꼼꼼히 잘 보거든요. 네, 좋아요 잘 안 누르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만 하고 네, 보시기만 하고 혹시 좋아요 2번 누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더블 클릭해야 된다고 2번 누르시는 건 아닌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요약서 교재 이제 요약서입니다. 260페이지 260페이지요. 지금 이 보시는 이 민사특별법 이 부분은 나중에 요약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지막에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교재 260페이지 찾으셨죠? 네. 뭐 정식 명칭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약칭 우리는 집합 건물법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법.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또 드리면 제 수업 방식은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이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짚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좀 보충해야 될 부분들 체크하면서 가는 방식으로 수업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요. 자, 260페이지 이제 집합건물법인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백일동이라는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백일동. 자, 얘들을 각각 101호, 102호 쭉 해서요. 마지막에 502호까지. 건물을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구분을 해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얘는 101호구나, 얘는 102호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도록요. 자, 여러분. 건물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건물의 개수는요? 자, 우리 집합 건물은요. 이제 집합 건물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이 집합 건물은 여기 하나하나 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전유 부분.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제 칠판에 또 쓸 건데요.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전유 부분 하나하나를 하나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일동에 있는 101호만 매매, 팔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하나의 독립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건물의 개수는 몇 개냐? 10개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개념부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집합 건물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테마가요. 우리 집합 건물법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테마가 집합 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객관적 요건이 있고요. 주관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관계는요. 당연히 AND 관계입니다. 둘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럼 객관적인 요건은 뭐냐? 누가 보더라도 101호, 102호 구분 가능해야 됩니다. 즉 물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당연히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전제 요건으로 해요. 집합 건물이 되려면요. 아, 누가 보더라도 아, 이 부분은 101호구나, 이 부분은 102호구나 구분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AND 주관적 요건이 뭐냐면
소유자의 의사입니다. 소유자 의사. 만약에 어떤 소유자가요, 얘를 이렇게 구분 가능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그냥 얘를 하나의 일반 단독 건물로 얘가 등기하고 싶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유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상가들 종종 봅니다. 어떤 토지지상에요, 똑같은 쌍둥이 건물을 두 개를 지어놨어. 전부 다 보니까 101호, 102호 해서 각각 전부 다 구분이 다 돼 있도록 똑같은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는요, 집합 건물로 등기를 해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일반 건물로 등기합니다. 그럼 이제 집합 건물로 등기한 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 분양, 나눠서 팔려고, 분양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냥 임대 목적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당연히 구분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은 소유자의 의사결정이다 이 말이지. 그래야 집합 건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의 의사결정,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구분 행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의사표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예. 자, 기본적으로 우리 집합건물의 요건. 자, 이 집합건물법은 일단 우리 민법에서는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 실무에서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제 출제 비중은 뭐 중개 실무까지 포함하면 그 한 문제 그 이상인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시험에 들러리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집합건물의 요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집합건물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 시험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를 해요. 제가 아까 이 101호, 102호 하나하나 이 독립 가능한 이 구분 건물들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전유 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유 부분. 그 다음 집합 건물은요, 필연적으로 공용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요. 자, 이 공용 부분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구조상 공용 부분, 또 하나는 규약상 공용 부분. 그래서 공용 부분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그 다음에 자, 여기 공용 부분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얘는 토지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는 웬만하면 물어볼 때 힌트를 다 드리고 물어봅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입니다. 얘는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도 필연적으로 집합 건물은 공용 부분이 있더라. 그럼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 이야기하는 거냐? 복도나 계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구조상 공용 부분.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말 그대로 그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정해놨다 이 말이지. 그래서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왜 아파트에 보시면 노인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조상 공용 부분 얘는 절대로 누군가의 전유 부분이 될 수 있습니까? 즉 달리 표현하면 누군가에게 이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나 계단만 분양을 해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요 절대로 전유 부분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예 등기가 불가하다는 거. 요 부분은 우리 집합건물법 시험에서도 민법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등기법 시험에도 출제가 돼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절대로 등기할 수 없다. 왜? 누군가의 절대로 전유 부분이 될 수 없으니까. 자, 이에 반해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요 규약만 폐지하게 되면 누군가의 전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노인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 거야. 근데 노인정은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사용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노후화만 되고 비용만 발생을 하니까 규약을 폐지하면서 야, 이 노인정도 누군가한테 분양을 해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누군가의 전유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얘는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가능하다. 그 다음
자,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는 가능합니다. 등기는 가능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등기부 중에서요. 오로지 얘는 표제부만 둡니다. 갑구을구를 두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등기 기술상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파트가 5,000세대다. 그럼 노인정 소유자만 몇 명입니까? 저 힌트 항상 다 드리고 물어봅니다. 아파트가 5,000세대예요. 그러면 이 노인정 소유자만 몇 명입니까? 5,000명이에요. 순위번호 하나에 지분권자 5,000명을 기재해야 돼. 얘는 등기 기술상 등기 불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오로지 표제부만 둔다라는 거. 등기는 하되 표제부만 둡니다. 자, 그러면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을 만약에 노인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 이 규약을 폐지를 합니다. 그럼 규약을 폐지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걸 취득한다 이 말이지. 즉 누군가의 전유 부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이 취득하시는 취득자는 지체 없이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요. 지체 없이 무슨 등기를 하셔야 될까? 소유권 보존 등기일까?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요? 표제부만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를 하셔야 돼.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하셔야 된다. 그래서 취득자는 이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셔야 된다. 자, 요 부분은 사실 우리 민법 시험에는 여기까지 물어보지는 않고요. 등기법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표제부만 두고 있었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사용. 얘를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용은. 자, 공용 부분의 사용은요. 지분 비율대로 사용을 할까요? 아니면 각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공용 부분은. 네. 그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 공용 부분의 사용은 공유자, 각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자, 여러분, 우리 원칙적으로 이 공용 부분은요, 공용 부분은 말 그대로 공유 관계니까 뭐가 있느냐면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지분은 현재 우리 집합건물법에 따르면요, 얘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도록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유 부분 면적 비율. 쉽게 말해서 넓은 평수 사시는 분들이 공유 부분, 이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사용은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공용 부분의 사용은 지분 비율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지분 비율대로 해야 된다. OX, X, 이거 X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만약에 지분 비율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면 그럼 넓은 평수 사시는 분들은 복도 지나갈 때 좀 팔자걸음 걸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도 되고, 좁은 평수 사시는 분들은 팔자걸음 걸으면 안 돼. 똑바로 이렇게 가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죠? 그죠? 따라서 당연히 공유자 각자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지분 비율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수익과 이 공용 부분에 대한 의무부담. 자, 보통 여러분 우리 사용하고 항상 수익이라는 이 단어는 같이 등장하잖아요. 사용 수익. 근데 얘는 사용과 수익이 서로 달라요. 자, 수익은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자, 공용 부분이 있어. 노인정이 있다는 거지. 얘를 잘 안 쓰니까 임대를 준 거야. 이 공용 부분을 임대를 줬어. 그럼 임대료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서 공용 부분 노인정 잘 안 쓰니까 누군가에게 임대를 줬다고. 그럼 임대료 받을 거 아니에요. 차임. 그럼 차임, 그걸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수익은 각자 누구나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 가지는 걸까요? 아니면 지분 비율대로 가지는 걸까요? 지분 비율대로. 그래서 수익과 의무 부담은요, 얘는 지분 비율대로 한다는 거.
여러분이 출제자료도 내고 싶으시겠죠. 예. 철저하게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 이제 법에서는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한 채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세 글자로 하면 관리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관리비 내역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관리비 내역서를 잘 보세요. 그냥 그냥 내라는 대로 다 내고 하지 말고 내역서 한번 보시라고요. 내역서 보시면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있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얘는 우리 집합건물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공용 부분에 대한 채권, 즉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그 목적물의, 그 아파트 예를 들어 101호 그 목적물의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특별 승계인이라는 말이 나와서 특별 승계인, 특정 승계인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얘 반대말이 뭐예요? 특정 승계인의 특정 승계의 반대말 일반 승계라고도 하는데 우리 포괄 승계라는 표현을 써요. 뭐 일반 승계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예, 포괄 승계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 포괄이라는 말이 일본식 한자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식 한자 표현으로 바꾸면 그게 일반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승계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예전부터 우리는 그냥 포괄 승계라고 해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그냥 포괄 승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일반 승계라는 용어는 시험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학자들은 그냥 일반 승계라는 이제 일본식 한자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특별 승계 반대말 뭐라고요? 포괄 승계. 우리 상속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특별 승계하면 여러분 뭐 이야기하는 거냐? 가령 매매로 취득을 한 자, 그 다음 뭐 증여로 취득을 한 자, 교환 계약으로 취득을 한 자. 상속은 당연히 포괄승계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매매는 여러분 경매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포함. 경매도 다 포함. 그럼 이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더라 이 말이지. 자,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에 있던 그 구분건물 소유자가, 예를 들어 101호 소유자가 그 관리비 중에서 관리비 내역을 보면 전유부분 관리비가 있고요, 그 다음 공용부분 관리비가 있는데, 공용부분 관리비는 그 매수인, 그 다음 경매라고 한다면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 승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 여러분들 만약에 아파트 경매 들어가실 때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얼마나 체납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승계하셔야 되니까요. 이해하시겠죠? 네, 승계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자, 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연체가 되게 되면 연체료, 즉 지연배상, 연체료, 얘는 여러분 승계할까요? 승계하지 않을까요? 이건 승계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오, 시험에 잘 출제돼요.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이 연체료는 얘는 일종의 위약벌로 봅니다. 일종의 페널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페널티라고 하는 것은 그 연체한 그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 거지, 그걸 특별 승계인이 인수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집중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돼요. 집합건물법 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우리 공용 부분은요,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은 내가 집합 건물 전유 부분 101호는 파는데 거기 복도 계단에 대한 그 나의 지분권 얘는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 이런 기본적인 강행 규정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강행 규정 얘들이 또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여러분, 대지 사용권은 얘는 건물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토지. 여러분, 공용 부분, 우리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얘는 지금 토지에 대한 거예요? 건물에 대한 거예요? 건물에 대한 겁니다. 얘도 지분 비율, 즉 면적 비율에 따라서 지분이 정해진다, 그죠? 다만 사용은 지분 비율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소유는 당연히 지분 비율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지 사용권의 의미가 뭐냐면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에 대한 권리, 그걸 뭐라고 하느냐? 대지 사용권이라고 해요. 그럼 이 대지 사용권은 당연히 얘도 지분 비율대로 가지는 겁니다. 그럼 이 지분 비율은 원칙적으로 똑같습니다. 뭐에 따르냐?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는 거. 면적 비율이에요? 아니면 가격 비율이에요? 면적 비율에 따른다. 똑같단 말이죠. 그 다음 지금 여기 대지 사용권 얘도 마찬가지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금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처분의 일체성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분리해서 처분하면 안 되겠죠. 이거 대지 사용권하고 여러분 이 구분 건물하고 이거 분리해서 처분한다라고 하면 결국 그 아파트는요. 아파트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분리 처분은 금지된다. 역시 강행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러분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 자, 여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토지에 대한 권리, 그걸 우리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으면 건물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으면? 네, 자꾸 소유권을 빠뜨리시더라고요. 소유권,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으면 건물 소유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으면 건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이 있으면 역시 건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이 있어도 건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 총 몇 가지 있습니까? 4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를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표현하고요. 얘를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무하실 때요. 꼭 등기부, 집합건물 등기부 대지권 종류란을 잘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돼 있는지. 가끔씩 아파트들 보면요. 뭐 지상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들 보다 보면요. 뭐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돼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 그럼 결국 그 아파트는 무슨 이야기냐면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대지 사용권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담보책임입니다. 담보책임. 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민법에서 매매편에서 담보 책임 배우셨다 그죠? 너무 오래전 일이다 그죠? 반응 표정이 왜 그러세요? 네. 자, 그 담보 책임에는 기억나십니까? 권리의 하자가 있고 물건의 하자가 있다 그죠? 특히 물건의 하자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하자 담보 책임의 그 담보 책임의 기간, 제척 기간 얼마였죠? 6개월. 기산점은요? 안날로부터 6개월. 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아니에요. 매수인이 그 하자 발생을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민법에서는요. 근데 우리 집합건물법은요, 당연히 민법의 특별 규정입니다.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특별히 담보 책임에 대해서 기산점과 그 담보 책임의 기간 각각 규정을 둡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기산점이 중요해요. 어쨌든 자, 담보 책임의 기간은요, 주요 구조부, 그 건물의 주요 구조, 예를 들어서 뭐 기둥이라든지 골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 그 외에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럼 이 주요 구조부 또는 이제 토지의 뭐 지반 이런 것들, 아주 기초적인 것들, 얘들은 담보 책임의 기간이 몇 년이냐면요,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그 다음 그 외에, 그러니까 우리 민법보다 훨씬 더 책임이 더 가중된다 그죠? 집합건물은. 그죠? 몇 년? 10년. 그 다음 그 외에 주요 구조부 제외하고 나머지 그 외에 담보 책임은 10년의 절반. 5년. 근데 얘보다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10년이고 언제부터 5년이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자, 얘 중요해요.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가는 뭐 10년 또는 5년일까? 기산점. 전유 부분은. 그죠? 당연히, 자, 분양자가요. 분양자라고 하는 것은 뭐 시행사나 또는 시공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행사, 시공사가 분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입주하실 거 아니에요. 입주. 즉, 인도. 우리 법에서는 이제 입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언제 인도 받은 날부터 10년 또는 5년이다. 이 말이죠. 왜 인도 받아야 이제 하자가 있는 거 그런 거 알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인도 받은 날부터. 자, 그러면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은 공용 부분. 여러분, 공용 부분은 사실 내가 예를 들어서 101호는 지금 입주를 했어. 근데 102호, 뭐 다른 201호, 202호 얘는 입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용 부분은 사실 입주를 했다라고 해서 이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를 여러분들 집에 있는 하자도 꼼꼼하게 못 챙기겠는데 그런 거 꼼꼼하게 챙기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예 획일적으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기산점을 정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냐? 예. 사용 승인일 또는 우리 주택법에서는 이걸 사용 검사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부터?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라는 거. 공용 부분.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별로 어렵진 않죠? 뭐 어려운 걸 하나, 쉬운 거를 하나, 뭐 초지일간 똑같은 포커페이스라서. 자, 그 다음에요. 자, 관리단 및 기관. 얘도 시험에 출제 비중 높아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하고요, 관리단 및 기관, 얘가 이제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 한 문제 지문 5개 중에서 이제 얘들로 거의 대부분이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 단체는 맞다, 그죠? 단체는 맞잖아요. 다만 법인입니까?
법인은 아니에요. 법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례는요, 아파트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이해를 합니다. 즉 법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지만 법인은 아니에요. 왜 법인은 아니죠? 왜 법인은 아닙니까?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서요. 법인은 반드시 우리 부동산 등기 말고 등기소에 가면 법인 등기부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법인 등기를 해야 법인입니다. 근데 법인 등기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법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체, 그죠? 단체의 실질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파트. 어쨌든 단체다, 그죠? 단체의 실질은 갖추고 있어. 그럼 구조는 뭐랑 똑같으냐면요. 법인이랑 유사해요. 그죠? 법인 등기만 안 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도 하나의 법인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의 단체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인에는 정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인에는 정관. 대한민국에도 정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네, 그게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 법인에는 반드시 대표자를 두도록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대표자는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법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요, 관리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관리단. 자, 이 관리단은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려면요, 반드시 구분 소유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 새 들어가신 분들이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구분 소유자, 그것도 전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걸 우리는 관리단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국민들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 회사로 치면요, 주주들이다 이 말이죠. 그럼 주주들이 모여요. 그러면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주총회라고 합니다. 주주들이 모여요. 그거 우리 주주총회. 그럼 관리단의 구성원들이 모여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리단 집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총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관리단의 구성원들이 모여.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관리단 집회. 용어 알아두시자고. 회사로 치면 뭐예요? 주주총회. 주주총회. 관리단 집회. 그러면 이 관리단 집회는요, 정기 집회가 있고요. 우리 주주총회도 정기 주주총회가 있고요. 임시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법리입니다. 그래서 정기 집회가 있고 임시 집회가 있어요. 그럼 정기 집회는 매 회계연도 말 (3개월) 전까지 반드시 정기 집회를 열도록 합니다.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회계연도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럼 이제 정기주주총회는 그럼 12월 31일이 마지막 회계연도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그 3개월 전이니까 보통 3월 31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그때까지 이제 법인들이 다 결산하고 법인세 내고 해요. 우리 개인들은 소득세 내잖아요. 법인들은 법인세 냅니다. 정기 집회 매 회계연도 말 3개월 전까지 정기 집회를 반드시 연다. 그 다음 임시 집회는요. 임시 집회는 누가 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임시총회, 임시주주총회 열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누구죠? 회사에서요. 네. 여러분 국민투표에 부의를 합니다. 우리 국민투표하는 게 그게 이 회사로 치면 주주총회거든요. 국민투표의 부의권은 국민투표에 붙인다 이 말이지. 누가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 모르시는구나. 예.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예. 그래서 이 임시 집회는요, 여기 대통령이 해당되는 게 곧 이어서 바로 보시겠지만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국가로 치면 대통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관리인. 그래서 이 관리인이 임시 집회를 열거나 아니면 우리 관리단 집회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좀 이따 정족수 보실 거예요.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 집회를 개최하도록 합니다. 얘는 좀 이따 정족수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뭐 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만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느냐면, 일단 이 관리단 집회는 정기 집회가 있고 임시 집회가 있다. 그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관리인이 있습니다. 회사로 치면 누구냐면요, 대표이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냐면 대통령입니다. 즉 대표자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자를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관리인이라고 해요. 자, 그럼 관리인은요, 여러분 회사의 대표이사 CEO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반드시 주주일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일 잘하시는 분을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그분이 회사의 CEO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는 반드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출제합니다. 관리는 반드시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냥 우리 왜 회사의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주주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 잘하시는 분 데리고 와가지고 그분을 대표이사 시킬 수 있어요.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 다음 요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인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하고, 임기는 2년. 그 다음 그럼 이 관리인의 주된 역할은 뭘까? 여러분 우리 대통령의 주된 역할,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죠? 행정부 수반으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행정부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얘는 뭐를 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까? 집행, 이게 주된 업무다. 관리인, 즉 행정부의 수반이다 이 말이죠. 대통령. 자, 그 다음에요. 관리위원회라는 게 나와요. 관리위원회. 회사로 치면 뭐냐면요, 감사위원회입니다. 감사위원회. 이사회 아니고요. 감사위원회. 회사로 치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로 치면요, 국회입니다. 국회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 관리위원회는 누군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견제. 누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걸까요? 관리인. 얘를 견제하는 역할. 즉 법에서는 이걸 감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감독. 즉 견제한다 이 말이죠. 누구를 견제한다고요? 관리인을요. 그럼 관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니까 당연히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 위원은요, 반드시 구분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헷갈려요. 관리인이랑 헷갈려. 관리는 CEO, 일 잘하는 사람, 구분 소유자 아니더라도 데려와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관리위원회, 얘는 관리인을 견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얘는 위원회 구성원이 반드시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거. 물론 이 위원회 임기도 2년인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는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뭐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관리인, 얘만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라는 거. 이 부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 앞으로 좀 갈게요. 자, 의결 방법.
지금 여러분 이 보시다시피 관리단하고 이제 기관 총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물어보면 답을 좀 해줘. 총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세 가지 나왔다 그죠? 세 가지. 예.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또 잊으셨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 강의는 이제 이 강의 기술상 문답 형식으로 합니다. 왜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면 앉아있으면 잠밖에 안 와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잠 안 오게 하려고 계속 농담만 하고 있으면 진도 못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보면 작게 답을 하세요. 절대 크게는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입이라도 좀 뻥긋뻥긋 하시면서 뻥긋뻥긋 하기 싫으시면 마스크 끼고 오시면 돼요. 예. 네, 그런 분들은 입은 뻥긋뻥긋 안 하셔도 되지만 눈은 깜빡깜빡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뭔가 반응을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잠이 안 와요. 그래야 저도 더 신이 나고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제3자가 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의결 방법. 지금 총 우리 관리단 및 기관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다수로 구성이 되는 게 몇 가지예요? 다수. 예, 다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인 이상을 말합니다. 관리단과 관리위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들은 의결 방법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예. 관리단. 자, 관리단 집회는요. 혹시 내가 직접 참석은 못하겠어. 서면 될 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관리단 와 아파트 5,000세대다. 너무 많아. 사실 좀 안 나오는 게 고맙지. 왜? 5,000명 모여 있을 공간도 잘 없어요. 체육관 빌리고 해야 돼. 대관료도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얘는 부득이하게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서면 결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자 역시 여러분 집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나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우리 대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의 대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대리인에 의해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얘는 자 관리위원회 얘는 인원 그래 안 많습니다. 뭐 공간 그래 넓은 공간 필요 없어요. 예, 관리위원회 그 구성원들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아파트에 있는 구분 소유자 중에서 조금 이제 대표할 만한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뭐 동대표 뭐 이런 분들 그죠? 그런 분들 이제 들어가시는 거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간 없으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빌려줄 수도 있어요. 뭐 이 정도 공간이야, 그죠? 따라서 얘는 원칙적으로는 서면 결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다음 대리인에 의한 결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 시험에서 잘 출제합니다. 여러분이 출제 잘해도 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 아, 관리단 집회 얘는 장소도 너무 크고 사람 숫자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얘는 서면 결의, 뭐 대리인 결의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못 나오는 경우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최소한 거기서 뽑히신 분들이야. 관리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아파트에서 뽑히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직접 참석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서면 결의 안 되고 원칙적으로는 안 돼. 다만 대리인 결의 얘도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관리단 집회 의결 정족수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이 부분을 좀 바로 참고를 하세요. (277페이지) 교재 277페이지입니다. 거기 표가 하나 나온다 그죠? 네. 자, 제 설명 들으시고 제가 봐달라고 하는 부분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관리단 집회 우리 의결에는요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가 통상결의, 즉 일반적인 결의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또 하나를 특별결의라고 합니다. 특별결의. 특별결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다 통상결의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통상결의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관갈을 하십니다. 이 통상결의는 과반수입니다. 정족수가요. 과반수입니다. 그럼 과반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이상입니까? 아니면 2분의 1 초과입니까? 과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이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2분의 1 초과입니다. 초과예요. 그런데 특별결의는 전부 다 뭐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일단 주목하세요. 아시겠죠? 지금 거기 교재에 통상의결 정족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메모하세요. 과반수라고 메모하시고요. 표에 277페이지에 통상의결 정족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반수라고 메모하시고요. 과반수라고 메모하시고 이퀄 2분의 1 초과라고까지 메모해 주세요. 따라서 2분의 1로는 안 됩니다. 2분의 1이 초과돼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그 외에 나머지를 전부 다 우리는 특별결의라고 하는데 이 특별결의는 전부 다 법규정에 보면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상이라는 말은 얘는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포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특별결의는 통상결의의 정족수를 가중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경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다시피요. 관리단 집회 몇 분의 몇? 5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가중이에요, 감경이에요? 얘는 2분의 1 초가. 얘는 5분의 1 이상이야. 가중이에요, 감경이에요? 감경입니다. 감경. 3분의 2 이상도 있고요. 4분의 3 이상도 있고요. 5분의 4 이상도 있고요. 그 다음 심지어 전원결의를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일단 전원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가 중요할까요? 5분의 4. 눈치는 빠르시다 그죠? 5분의 4 이상. 일단 얘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5분의 1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통상결의보다 강경한 경우인데 이미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저기서 조기 나왔다 그죠? 뭐냐면 임시 집회 소집 청구는요. 우리 관리단 집회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 집회를 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중요한 전원결의부터요. 전원결의. 당연히 여러분 우리 관리단 집회를 열려면 그 구성원들, 즉 구분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셔야 되겠죠. 그죠? 언제 한다든지, 일시, 어디서 한다든지, 장소,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결의를 한다든지, 안건, 이런 것들 당연히 미리 알리셔야 됩니다. 그 역할은 누가 하느냐? 관리인이 합니다. 그걸 알리셔야 돼. 자, 그런데 소집 통지 하지 않고요.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이 동의하면요. 전원이 동의하면. 당연하겠죠. 여러분 전원이 동의하면 사실 못할 건 없어요. 그죠? 심지어 소집 통지하지 않고서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동의하면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소집 통지를 하기는 했어. 그럼 소집 통지할 때 제가 아까 그랬죠. 일시, 장소, 안건 얘는 필수 요소입니다. 바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근데 안건에 뭐뭐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건에 통지하지 않은 내용을 의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금 구성원이에요. 구분 소유자입니다. 나는 요번에 이거 의결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굳이 뭐 나갈 필요까지는 없겠네 해서 안 나갔어. 근데 내가 소집 통지하지 않은 그 안건을 거기서 의결을 한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전원 동의 얻으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소집 통지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하실 때는 역시 전원 동의 얻으셔야 된다. 아예 소집 통지 절차를 생략하려고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때도 전원 동의 얻으셔야 되고. 그 다음 소집 통지를 하되 그 안건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하려고 한다. 역시 전원 동의 얻으셔야 돼. 나는 이거 하는 줄 알고 안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 안건에 통지하지 않은 그걸 의결을 했더라.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전원 동의 얻으셔라 이거는. 그 다음에 자 3분의 2 이상 동의 얻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요번에 우리 아파트에 공용 부분 하면 이제 복도나 계단 여기에 뭐 핸드레일 난간을 좀 새로 설치한 난간이 너무 낮아. 그래서 애들이 요즘 애들이 보니까 키도 크고 어린 애들도 보니까 막 커. 그래서 난간 넘어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공용 부분에 대한 뭔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으셔야 된다. 상당히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할 것은 당연하다 그죠. 그래서 몇 분의 몇이라고요? 3분의 2 이상. 자, 그런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아주 정족수 요건이 가중이 됩니다. 몇 분의 몇 이상? 5분의 4 이상. 권리관계 변동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공용 부분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 얻으셔야 된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 또 예외 있어요. 뭐 우리 휴양 콘도미니엄 예외 있는데 지금 그 예외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항상 지금 여러분 중요한 부분 원칙부터 틀부터 바로 잡아두세요.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은 몇 분의 몇 이상? 3분의 2 이상. 다만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 변경은 몇 분의 몇 이상? 5분의 4 이상. 아주 가중되더라 이 말. 여러분 재건축 결의 몇 분의 몇일까요? 재건축 아주 중대한 거다 그죠? 몇 분의 몇일까? 재건축 결의요? 5분의 4입니다. 자, 재건축 결의 몇 분의 몇이라고요? 5분의 4. 얘를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 이상. 그 다음 자, 우리 아파트 일종의 하나의 단체다 그죠? 이 단체, 우리 단체의 법인으로 치면 정관, 즉 국가로 치면 헌법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규약을 변경하거나 폐지를 하실 때는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 지금 옆에 적어놓고 물어봅니다. 몇 분의 몇? 4분의 3 이상입니다. 규약. 헌법 건드린다 이 말이지. 네. 몇 분의 몇 이상? 4분의 3 이상. 자, 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 정도만 해주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신데 이 정도만이 아니라 이 정도나 해야 돼라는 지금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여러분들 요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의결 정족수 시험에 많이 물어봐요. 아시겠죠? 심지어 예를 독립해서 한 문제로 내기도 합니다. 예전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다음 중 우리 이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 정족수 몇 분의 몇이냐 그냥 그 독립해서 한 문제로 낸 적도 있어.
몇 분의 몇? 5분의 4 이상.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더 여기서 추가를 하면요. 우리 의결 정족수, 지금 뭐 과반수 나왔고, 통상결의는 과반수, 그 다음에 특별결의 뭐 5분의 1 이상, 뭐 4분의 3분의 2, 4분의 3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얘는 법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그 다음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 전부 다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이렇게 두고 있다고, 규정을. 자, 그러면 의결권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의결권은 여러분 우리 주주총회 할 때 주식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의결권이 커요, 작아요? 내가 주식을, 어떤 사람은 주식을 10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100만 주 가지고 있어. 누가 의결권이, 상식적으로 누가 의결권이 클까? 100만 주 가진 사람이. 즉, 의결권은 지분 비율, 여러분 지분 비율은 아까 뭐에 따른다? 지분 비율은 뭐에 따른다?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면적 비율에 따라서 의결권 가집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넓은 평수 사시는 분이 의결권 크다 이 말이야. 의결권은. 그 다음에 여기에 구분 소유자 및이라고 돼 있어. 그럼 구분 소유자, 얘는 뭐 말하는 거냐? 이걸 우리 이제 법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수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람 머리 숫자다 이 말이지.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구분 소유자가 10명이야. 10명인데 한쪽은 예를 들어서 여기 2호 라인은 면적이 넓고 1호 라인은 면적이 작아.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통상결의를 한다. 2호 라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도 의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지금 제 이야기가 너무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나요? 지금 요렇다고. 얘가 1호 라인, 얘가 2호 라인. 그럼 자, 여기 2호 라인에 계신 분들은 의결권은 크겠지. 그럼 이분들이 다 동의를 했어. 2호 라인은. 그러면 의결권은 과반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의결권은 과반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분들 다 합치면 당연히 절반이 넘지. 설마 지금 얘가 면적이 넓은지 얘가 면적이 넓은지 지금 그거 구분 못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지금 2호 라인이 면적이 넓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과반이 되겠지. 이분들이 다 동의했으면. 근데 문제는 구분 소유자 1호 라인은 다 반대야. 그럼 이 미치면 뭐예요? AND입니다. 또는이 아니라. 따라서 이때는 의결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 왜? 과반이 안 되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사실 시험에 여기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높아심에 이왕이면 정확하게 아시라고. 예, 그래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고 전부 다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 뭐 5분의 3 이상, 5분의 4 이상, 뭐 3분의 2 이상 다 그렇다고.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